아니 지금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야식 잡설도 원래 뭐 먹으면서 해야 되고 때로는 이게 너무 또 이제 진지하게만 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뭐 농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은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져 가지고 그래서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게 사실 주변에서 다 같이 슬픔에 잠겨 있으면 이게 나한테도 전염이 되잖아요. 또 당연히 또 그래야 하는 거고 다 같이 슬픔을 나눠야 하는 건데 너무 또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지금 막 설상가상으로 겹쳐서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 계엄 또 탄핵 국면에서 정부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예정된 소비는 좀 하시라, 예정된 연말연시 모임 같은 건 좀 하시라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뭐 호소도 하고. 근데 또 이런 대형 참사가 터져버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먹고 마십시다, 모임을 가집시다, 다시 소비를 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라, 아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또 더 이상한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선은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게 됐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왜 너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일이 생기면 사람은 처음에 그 현실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뭐 12월 한 달에만 12월 초, 12월 말 연달아서 터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연말 뭐 방송사 시상식도 그렇고 콘서트도 그렇고 뭐 앨범 판매, 뭐 팬미팅 뭐 줄줄이 취소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연말 제야의 종소리 뭐 타종 행사 같은 거 또 취소한다고 하고 지자체별로 뭐 어디는 해맞이 행사도 축소한다고 하고 이러면은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또 좋을 게 없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이걸 합시다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여서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경제는 심리인데 우리가 뭐 항공주 주가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비행기 못 타겠다? 특정 항공사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 공부 많이 하잖아요. 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비행기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떴다 내리고 떴다 내리고 정말 수많은 왕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고랑 비교했을 때 빈도나 아니면 그 사망자 대비 이런 거로 데이터를 따져보면 항공기 훨씬 더 안전한 걸로 판명은 났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충격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 그걸 이제 일종의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인지적 오류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그렇게 비과학적이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인간인 이상 그렇게 심리적으로 동요를 받는 게 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엄청 지금 우리 가장 큰 이슈, 경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환율을 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환율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원래 환율이 이렇게 뛰어버리면 즉 원화가 약세면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에 많이 찾아올 유인이 되잖아요. 너무 싸졌으니까. 대한민국 지금 물가 엄청 싸. 달러로 환산을 해갖고 원화를 바꾸면 원화를 엄청 많이 바꿔줘 라고 하면서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행 수지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요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왜 못 와요? 무서워서. 대한민국 가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불안하잖아. 군인들이 정치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여행 위험 국가로 막 지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원화 약세로 우리가 벌어들여야 하는 그런 기회도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여행 관련된 항공기 사고까지 벌어졌어. 설상가상인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것인가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사람의 기억에서는 희석이 돼. 잊혀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을 것이고 근데 다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해서 참사를 겪더라도 우리는 슬픔을 나눠지고 함께 애도를 하되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좀 힘들지만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야죠. 특히 또 정치적인 것도 너무 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에 권한대행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이 있던 날 환율이 또 엄청 튀어버렸잖아요. 거의 1470원대 후반, 1480원대까지.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 정도까지 불확실하면은 내가 외국인이라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이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 넘는 게 신기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권한대행을 또 탄핵을 하고 또 그 다음 권한대행도 또 탄핵될지도 모르고,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 차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뭐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경제적인 현상 나타나는 것만 놓고 보면 진짜 원달러 환율 1,500원 안 넘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라는 거죠. 최근에 국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어요. 사실은 비상계엄이 터지고 2시간 만에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복원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필요 없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말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얼마 전에 프랑스는 신용등급이 실제로 강등이 됐습니다. 한 단계. 물론 그 나라랑 다른 거는 경제적인 기초 체질이 달라요. 거기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 110%가 넘어요. 유럽 지역에서도 거의 뭐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한 세 번째로 정부 부채가 많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한 50% 안팎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면에서는 견조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게 장기화되면은 문제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신용등급에 한번 강등되잖아요. 정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치러야 할 값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국채이자 등등을 비롯해서. 일단은 일주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가 됐으니까 1월 4일까지죠. 1월 4일 24시까지는 애도를 하되,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생활할 걸 좀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도 소비 생활도 투자도 그렇고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2025년 희망찬 새해가 우리에게는 한 나흘 정도 좀 늦게 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2025년 진짜 너무 힘들고 암울했던 2024년을 빨리 뒤로 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나흘 정도는 미뤄졌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2024년은 꾸역꾸역 2%대 초반의 성장률을 달성했다고는 하는데, 물론 그것도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25년도 1.9% 성장, 26년도 1.8% 성장,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뭐 저도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다시 뛰는 코리아, 다이내믹 코리아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없어. 한켠에서는 좀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로봇 AI 기술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막 CXMT도 DDR5 DRAM까지 뭐 양산을 해서 수율이 50%니 80%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야, 그 CXMT 중국 뭐 수율 80% 뻥이래, 오바야, 50%밖에 안 돼, 이 얘기하고 있으면 뭐냐고. 걔네는 그냥 2개 만들어서 하나 버려도 돼, 이런 애들인데 50% 수율이건 80% 수율이건 솔직히 시간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서 그냥 우리의 루틴대로만 하려고 해. 과거의 루틴대로는 못 돌아가고 있어. 지금 뭐 52시간 근무제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일부 업종이라도, 일부 사람들이라도 좀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룸을 좀 주셔야 되면, 이런 얘기가 막 댓글에 막 사람, 그럼 뭐 노동자를 갈아 넣으란 얘기냐, 뭐 다시 뭐 20세기로 돌아가라는 얘기냐 하고 있으면 20세기로 돌아가야지. 그 시절에는 성장률이라도 높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근로자일 수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폐지하자라고 하면은 되게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 52시간제 적용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그걸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려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적용되는 근로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 인구로 봤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되돌리기가 어렵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좀 이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그게 먹히지 않는 2025년 대한민국이라는 거가 제일 사실은 답답해요. 사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리더는 뭐냐면, 이제 장기 저성장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노쇠한 대한민국을 다시 젊게 뛸 수 있게 하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젊게 뛸 수 있게 하는 리더가 나타났을 때 국민들은 호응할 것인가? 한편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네가 저출생 고령화를 막아설 거야? 그렇다고 우리 다시 뭐 52시간제 폐지하자고? 다시 일을 더 많이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라고 반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게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개개인의 선택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국장이 투자하냐? 미쳤다고? 미장 투자해야지. 합리적이죠. 개개인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국장은 돈줄이 말라가고 산업자본도 산업에 투자할 자본도 말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개개인들은 돈을 또 엄청나게 미장에서 벌고 있어. 합리적인 선택이죠.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주 52시간 근로제 보호를 받아야지. 우리의 건강권도 중요하니까. 이거는 인간의 기본권 아니야?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게 모이고 모여서 게임사 개발도 늦어져. 반도체 개발도 늦어져. 로봇 개발도 늦어져. 그럼 어때요? 국가적으로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장기 저성장에 빠져. 그러면 다시 이게 돌고 돌아서 각 가정 경제에 또 마이너스 요인이 돼. 결국은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는 조율을 좀 해줘야 돼. 그래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장기 저성장으로 빠져드는 걸 벌써부터 우리가 용납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뭐 캠페인을 하건 아니면 그 중에서 52시간 지키실 분들은 지키시고 열외로 해서 조금 더 뛰어보는 1%가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오세요. 더 베네핏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져가는 거고.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한켠에서 그렇지. 이쪽으로 갈라치기 한다고. 을과 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이 촬영만 하면서도 계속 언급을 하는 것처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미움받을 용기가 좀 필요한데 그 미움받을 용기가 굳이 나일 필요는 없잖아. 가장 위험하고 가장 절망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성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쯤이면 됐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는 것 아니냐. 소득 수준 2만 달러대 넘어가면서 2만 달러와 3만 달러 그 사이에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까지 왔어요.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23년 기준으로는 1인당 GDP도 일본을 넘어섰고, 그러면 잘한 거죠.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어.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쯤이면 됐지. 뭐 그냥 5,200만이 꼭 살아가야 됩니까? 4,900만도 나쁘지 않아. 4,700만, 4,500만, 4,300만도 살아가는데 나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가? 내 자식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게 다시 이제 뭐 100이랑 3,000cc 타다, 2,000cc 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경제는 고도 성장을 했고 최첨단 스마트폰, 태블릿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더디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은 그보다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벌고는 있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다를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돼요? 엄마 아빠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뭐 많이 누릴 수 있었는데 너네는 지금 좀 우리나라가 이제 장기 저성장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유자적해 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부터 자녀를 해외 유학 보내고 해외 취업시킬걸요? 이제 일본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야기를 했지만 국가가 장기 저성장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해외 투자 이민을 떠날 수도 있고 해외 이민을 아예 이주를 해버릴 수도 있고 해외 유학을 보낸다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탈출할 힘이 없었던 마지막까지 국내에 남아있는, 국내에 남아서 치킨집을 하고 있는 사람, 국내에 남아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이거는 뭐 지능수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냥 여건상 그냥 계속 힘들어져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이기는 합니다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다. 혹시 젊은 사람들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맨 땅에 헤딩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그치? 제가요? 왜요? 이거 아니야. Z세대. 제가요? 왜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에서 1% 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세상이 평평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만 하고 중진국, 선진국 함정에 빠져 있을 때는 역으로 내가 1%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상황이에요. 왜? 타 100명이 이분하게 가고 있어. 그럼 그 100명 중에 한 명만 내가 되면 돼. 조금만 더 잘하고 조금만 더 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창의적이면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너무 쉬운 거야. 나도 기자 생활을 할 때 특종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왠지 알아요? 그 기자실에 50명, 100명이 있어도 그렇게 열심히들 안 해요. 그래서 좀만 열심히 하고 하루에 30분만 일찍 나오면 내가 특종을 해. 거기에서 쟤 어느 매체야? 쟤 저 어디라는데? 마이너 매체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쟤 뭐
학교 어디 나왔댔지? 지방대 출신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튀는 거야. 너무 고맙잖아. 그리고 그게 성과로 족족 내가 느껴져. 아, 또 꼰대 얘기 나왔다. 세상을 바꾸자고 하면서 5,200만 다 함께 뜁시다. 100명 다 같이 손잡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절대 못해. 아무도 못해. 왜? 가난은 나라님도 목마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중에 한두 명에게 기회를 주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우를 받고 보상을 받고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생기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했던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2025년에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투자 공부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1%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을지언정 근로소득 모아갖고 열심히 투자하면은 나도 상위 1%가 될 수 있겠다. 그 희망으로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꼬라박습니다만. 잠깐 조금만 더 멀리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끝내자면 과거 우리가 인터넷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하드웨어 첨단 제품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되게 잘했잖아. 근데 AI 시대가 되면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엄청난 쩐의 전쟁이 반도체야 뭐 메모리 반도체 어찌저찌 하고 생산 투자 막 해갖고 막 치킨 게임에서 다 이겼지만 AI 시대에서는 한 발 늦춰진 게 정말 50보 100보 차이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이게 LLM도 그렇고 AI 서비스 뭐 챗GPT, 구글 알파벳, 뭐 메타 이런 애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못 따라가. 대신에 기회는 있어. 그들이 깔아놓은 LLM을 더 잘 활용하는 서비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을 더 잘 이용을 해서 나름의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오히려 역수출할 수 있는 뭔가를 창출해내는 거. 이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친 건 따라갈 수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해서는 이걸 나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야. 그러면 전 국민 1인당 뭐 기본 뭐 이런 거 주잖아. 나는 기본 AI 활용권을 주겠어. AI 시스템 서비스 이용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국고로 지원해 주는 거야.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게 물론 이제 뭐 해외 기업으로 다 요금 나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가 활용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지.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AI 서비스를 잘 만들어낸 회사에게 VC가 투자를 해주던 아니면은 그 모태펀드 같은 게 투자를 해주건 이렇게 해서 그 생태계를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갈 그 준비를 해야지.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투자 시장에서는 2,500개 종목이 다 같이 침몰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 중에 또 튀는 기업이 있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고 우리는 그걸 찾는 거고. 아니 이게 되게 어두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는 지수 추종 투자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국채 지수를 추종하라. 왜냐면 대한민국 성장률이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는 사놓고 있는데 점점점 나도 모르게 평가이익이 나고 있네? 그러니까 제가 IRP 계좌에 이거 좀 웃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ETF를 이제 30%는 무조건 안전자산을 담아야 되거든요. IRP는 노후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기 국채를 담아야겠다 라고 했는데 미국채 장기물을 담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한국채를 담았어요. 수익률이 더 좋아. 미국채 장기물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켠에서는 그래서 대한민국 성장을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꺾이고 더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해지를 하되 좋은 거 가르쳐준다. 그 중에서 이 성장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기업은 깜깜한 밤에 라이트 하나 비춘 것처럼 모든 곤충들이 다 거기로 몰려들 거야.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격차가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장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희귀한 시대에는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과 못 보여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씁쓸합니다만 그게 또 현실입니다.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힘들 거고 언어에도 분절성이 있습니다만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제 떴던 해랑 내일 뜨는 해랑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만 부여하는 것일 뿐. 사람 마음에서 의미는 부여하겠지만 2024년하고 2025년 무슨 뭐 큰 차이 있겠습니까?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기업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그런 거는 없다. 다만 개개인으로서는 새로움을 가질 수는 있다. 뭐 결심하는 것도 그렇고 계획했던 것도 그렇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퀀텀 점프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1%면 그건 1%가 아니죠. 다만
내가, 우리 가족이, 내 동료가 나랑 같이 잘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서는 1%가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저도 1%는 아니고 YST도 1%는 아닙니다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큼은 지식이 됐든 자산이 됐든 투자 방법이 됐든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신합니다. 뻥안 칩니다. 이거는. 화이팅. 그래서 2025년에도 여러분 단언컨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고 또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겠다 함께 해주시면서 YST과 2025년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